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3월 7일이고요.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네, 프라이데이. 네. 이런 거 계획하고 오세요? 아유, 금요일이니까 입고 왔죠. 아 그래요? 네, 금요일에는 또 금요일 입어줘야죠. 월요일에 기대됩니다. 네, 월요일에 또 월요일 하나 사야죠. 네. 네. 와, 그나저나 그 산업은행 그 뭐죠? 감사원 감사 결과 봤습니까? 아니요. 아, 못 보셨어요? 예. 아, 그 돈 빌려주는 사람이 그 네. 산업은행 뭐 나라 돈으로 빌려주는 거죠. 회사에 돈 빌려주고 자녀를 취업시켰는데 네. 일곱 번을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얘 돈 빌려주고 이 회사 돈 빌려주고 여기 취업시키고 또 이 회사 돈 빌려주고 여기 취업. 얘 또 어디 떨어졌나봐. 네. 다니다가 또 다른 회사 돈 빌려 또 그렇게 돈 빌려주고 나중에 또 뭐 90몇 억인가는 못 받을 때 회사 부실해갖고 네. 나라 돈이니까 그냥 막 빌려주고 지 아들 딸은 취업시키고 돈 날리고 그 돈은 또 우리가 세금 내고 아유 엉망입니다. 엉망이야. 아, 나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화가 네. 또 나지만 오늘 금요일이니까 조금 더 기분 좋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오늘은 누구누구 함께 합니까? 자 오늘 권순우 취재팀장은 이제 홈플러스를 둘러싸고 이제 그 이후에 사모펀드들이 그럼 사들인 기업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은 또 신용등급 하락하는 기업들도 있어서 그 관련 뉴스들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 거고요. 박 이사님이 최근에 계속 말씀하셨던 게 이게 EU 붙여서 움직이는 거지 시장 거의 수급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미국은 또 빠졌는데 닥스 그러니까 독일 지수는 또 사상 최고를 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좀 흐름이 그냥 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문홍철 팀장은 그동안 문홍철 그 관세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교역을 감소시켜서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요인이다. 금리 오히려 떨어질 거다. 예. 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인데 사실 지금 그런 우려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셔서 뉴스들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 오늘 상승이죠. 오늘은 무조건이죠. 아, 왜냐면 테슬라 또 떨어졌더만, 그죠? 네. 아, 열받아. 더 사시면 되죠.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70. 할인해 주는데 왜 안 사요? 그렇죠? 근데 비쌀 땐 사시고서 왜 싼데 안 사세요?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의 마음이잖아요. 와우! 싸졌다. 더 사, 더 사. 네. 3% 핫딜처럼 싸. 이렇게. 가만히 있어보죠. 얼마야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네, 다우존스는 0.99%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2.61%, 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S&P 500은 1.78%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정도의 낙폭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특별히 뭐가 위기 의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박병창 이사님 말씀대로 지금 약간 그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왜 올랐다 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어쩌면 그냥 말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세를 매겨서 뭐 물가가 올라가고 뭐 경기가 침체되니까 안 좋을 것 같아서 내렸어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금리를 내려가지고 뭐 올라갈 그쵸.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뭐 마리아제 갖다 붙일 수는 있는데. 확실히 특별히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은 그 유럽 증시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역 중에 하나로 사실은 한국도 꼽혔었습니다. 네, 그렇죠. 뭔가 미국장 갈 때 좀 잘 안 갔던 나라들 쪽으로 지금 미국이 너무 달렸으니까 그 자금이 어디 다른 데로 좀 옮기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설명과 함께 뭐 닥스 지수라든지 뭐 독일이나 이런 네. 데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코스피가 올해 초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아 미국장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 자금들이 좀 들어올랐던 쪽으로 좀 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 올 초에 우리 장도 꽤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다 마냐? 그러니까. 올 건 계속 와야지. 네.
그리고 뭐 우리만 안 오면 안 되지. 그럼 유럽도 가지 말든가. 그렇죠. 근데 왜 유럽은 가냐? 그러니까 왜 대서양만 건너가고 태평양을 네. 못 건너오나 이 정보화 시대에 네. 뭐 그런 생각에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3월 달이 됐으니까 그 이럴 때는 우량주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게 3월 30일 전에 주총전 2주 전에 사업보고서 내고 나면은 네. 거기에 그 제일 상장 폐지되지 많이 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감사 의견 못 받았을 때 요런 때거든요. 근데 그거 요즘에 그 거래소 분위기 굉장히 살벌합니다. 거래소가 좀 상장 폐지 좀 많이 시키겠다는 입장을 공고하게 하고 있어갖고 올해는 뭐 매년 요맘때는 좀 그 동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뭐 평소에야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으니까 뭐 동전주 가지고 틱틱이 하고 뭐 이러는 거 그냥 괜찮은데 네. 요 때는 맞으면은 그냥 골로 가기 때문에 그 요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63까지 떨어졌습니다. 263. 테슬라. 목표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제 매수 목표가요? 네, 네. 250이죠. 250? 네. 오. 이제 막 들어가. 아, 그러면 오르겠네. 응? 원래 살라는 가격은 안 아, 옵니다. 그래요? 아, 근데 야, 263까지 떨어진다고? 근데 그 전에 뭐 올랐던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이런 변동성에 좀 익숙하기도 하셔요. 그럼요. 네. 아, 요 정도는 괜찮아요. 네. 아우 밑에서 올라온 거 생각하면 아, 그래요? 그분들은 잘 안 팔아요. 앞으로 갈 곳이 갈 길이 머니까. 아니 뭐 아직 옵티머스로 뭐 상용화도 안 됐는데. 네, 나오지도 옵티머스. 않았는데. 옵티머스 나오면 그땐 뭐가 되겠지 뭐. 그쵸.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안 그래도 신용등급 관련한 얘기가 좀 보려고 했었는데 그 홈플러스 사태가 촉발된 트리거도 신용등급 하락이었습니다. 네. 그 기업이 안 좋아지면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건 당연한데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은 또 그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져서 기업이 힘들어지는 약간 물건 물리는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기업이 갑자기 회생에 들어갔는데 신용등급이 그대로다. 그러면 신용평가사의 존재 목적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용평가사 보고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잘 안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그 주식이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채권은 한번 디폴트가 되면은 그냥 네.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신용등급 같은 경우는 추세 정도는 좀 보고 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의 네. 신용등급이 좀 어떤가 좀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그 매일경제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진 회사들을 그 좀 리스팅을 좀 해봤나 봐요. 네. 그래갖고 지금 3대 신평사에서 올해 들어서 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기업이 중복을 제외하고 7곳이다. 그래가지고 나이스 신용평가는 올해 들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G화학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낮춰 잡았다. 네. 신용등급 전망입니다. 전망을, 네, 신용등급 네. 전망을. 그리고 한국기업평가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전망을 지난 2월에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하향 검토 감시 대상에 있는 곳에는 롯데렌탈, 롯데 오토리스, SK 스페셜티, 고려아연 네. 이런 곳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그 MBK가 투자를 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홈플러스에서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그 PEF 펀드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PEF 펀드들의 이 얘기도 한번 좀 유의 깊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 PF가 보통 그 투자 기간이 5년에서 7년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저금리 때 인수자금을 대규모로 차입을 해서 인수했던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에서 7년 사이면 대충 2019년, 20년 이때 되게 저금리 때잖아요. 네. 그때 PEF가 저금리로 인수금융을 해가지고 인수했던 기업들의 만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만기가 되면은 이제 PF들은 펀드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금리가 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리하게 차입을 했던 네.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최근 2년간 PF가 투자한 기업 수백 곳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뭐 사실 그때 저금리 때 모았던 돈들이 나올 건데 이 기업 숫자가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기에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너무 많은 숫자인데 몇 개나 있는데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PEF와 벤처캐피탈 포트폴리오사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곳이 205곳. 많긴 많네요, 진짜. 그러니까 미국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숫자가 와 이거 되게 많네. 그래서 감이 좀 잘 안 와가지고 전년 대비로 봤더니 2021년, 22년에는 70곳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좀 PF 투자 기업들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신용 평가라는 게 뭐냐라고 보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냐, 네. 돈을 잘 버냐. 이겁니다. 그래야 안 망하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아무래도 현금 창출력이 많이 떨어진 업종이라고 한다 그러면 건설, 네. 그리고 화학, 그리고 배터리 네. 이런 데들이 좀 신용 등급의 조정 대상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S&P 같은 경우가 지난 4일에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신용 등급을 기존의 트리플 B 플러스 부정적에서 그 트리플 B 안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플러스가 빠졌죠. 네. 그러니까 좀 내려간 상황입니다. 네. 근데 화학 기업들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여천 NCC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한기평으로부터 부정적 전망을 좀 받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다가 근데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면서 주식과 채권 거래가 지금 다 정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효성화학 그럼 앞에 효성이 붙어 있는데 한 번에 그렇게 그러니까요. 될까? 아니, 물론 효성화학이 이제 지금 하는 얘기는 그 계열사 효성 TNC의 그 특수가스 사업부를 매각을 하면은 네. 자본 잠식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래가 재개될 거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근데 여기가 그 3.1절 연휴 바로 전날인 2월 28일에 그게 공시가 되면서 그게 확 묶여버렸거든요. 그리고서 1, 2, 3, 4 네. 뭐 그러면서 또 휴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효성인데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물론 이게 해소 사유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3월 31일까지 효성화학이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것들이 해소가 됐다라는 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는 효성그룹이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서 거래가 재개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데 행여라도 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진짜 뭐 MBK라고 그러면 그게 막 우리나라 최대 사모펀드인데 네. 거기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효성 계열사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하니까 지금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4월 위기설이 시장에서 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됐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 상장사는 아닌데 얼마 전에 그 다리 부셔진 데 있죠. 아, 네. 아, 거기에요. 거기가 현대엔지니어링.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두 번째 뉴스는 홈플러스 뉴스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어제 그 기업 회생 절차를 가게 되면은 홈플러스가 왜 주주들이 뭐 특별히 손해를 안 볼 것처럼 네. 얘기한다는 게 좀 이상해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뭐 새마을금고, 뭐 사는캐피탈, 뭐 행정공제회 이런 데들 그 들어가면은 일단 감자 맞고 네. 그런 손실 생긴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규모가 한 1조 원 넘는 규모가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었는데 어제 좀 회자가 좀 됐습니다. 뭐가요? 이게 뭐 국민연금이 그 조단위 국민연금 비롯해서 투자자들이 조단위의 손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회자가 됐는데 네.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이거는 그냥 신용평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작년에 나온 건데 여기서 좀 더 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조 한 1,400억 정도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 전화 상환전환 우선주 항목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9,000억, 9,800억, 1조 60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되냐면은 그 상환전환 우선주니까 이거 줘야 되잖아요, 돈을. 네. 근데 안 준 게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복리로.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안 그래도 그 변제권이 좀 낮은 상황에서 상환권까지 어제 포기했다. 네. 상환권 포기하고 4일 만에 기업 회생 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는 가면은
채권자들보다 순위가 낮기 때문에 채권자도 지금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좀 걱정이 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자를 좀 세게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건 손해를 보게 될 것 같고요. 그 상환전환 우선주는 부채로 본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잡혀 있잖아요. 아, 근데 그러면은 이제 부채니까 나중에 이자를 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저 때는 그러니까 안 줬으니까 안 줬으니까 나중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요게 한 1조 원 넘게 쌓여 있는 부분들이 손실이 날 거다라는 게 어제 뭐 저희 방송 보고 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어제는 이게 제일 많이 회자가 좀 됐었습니다. 일단 근데 권순우 취재팀장이 가장 먼저 얘기하긴 했죠 저희 네, 방송에서. 그런 거는 떠벌려야 됩니다 우리가. 네. 아 그래요? 네. 가장 제가 먼저 그냥 어제 얘기하니까 그냥 뭘 우리나라 모든 모든 언론들이 그냥 권수는 입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제가 언론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홈플러스가 어제부터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상거래 채권은 기업회생 간다고 해서 안 줄 수 있는 안 되죠.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상거래 채권이 빨리빨리 갖다 줘야 되냐면은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를 11시간 만에 선언을 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돈을 안 주면 물건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납품사가. 예. 네. 그러면은 물건이 없으면 영업이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 법원에서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어제 그 납품 중단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LG전자가 제품 출하를 일시 정지한 상태고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농심, 롯데웰푸드, 동서식품 등 수출 주요 식품업체들도 납품을 중단하는 기업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옛날에 티메프 사태 때 생각해 보면은 그쵸. 구조적으로는 같습니다. 네. 물건을 납품하고 팔리면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물건을 납품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서워서 납품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납품을 못하면 물건이 없으니까 소비자들이 팔질 못하고 팔질 못하니까 현금 흐름이 안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상황에는 그냥 멀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신뢰가 떨어지는 거 내가 네.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회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는 그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동안에 잠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로 지금 홈플러스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 지금 대금 못 드렸었는데 그 없어서 못 드린 게 아니라 네. 절차 때문에 못 드린 거니까 저희가 빨리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면은 그 신뢰를 잃는 순간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진지하지 않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 일부러.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이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이게 웃는 데가 있고 우는 데가 있고 막 그래요. 아. 뒤에 이렇게 막 대놓고 말은 좀 어색한데 예를 들어서 메르츠금융. 네. 메르츠금융은 담보를 되게 많이 잡아놨어요. 홈플러스에서요? 홈플러스 매장 그냥 다 잡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산이 한 4조 8천억 되는데 자기네 빌려준 돈이 1조 2천억인데 담보는 다 잡고 있습니다. 네. 메리츠가 예. 그러니까 메리츠 입장에서는 뭐 안 되면 그거 건물 팔면은 뭐 4조 8천억 원어치라는데 1조 2천 안 되겠냐. 근데 그거를 평가할 때 한 절반 정도 평가해서 한 2조 4천 정도 평가를 했는데도 1조 2천이니까 요거는 뭐 자기는 손해를 안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만약에 그거를 진짜 담보권을 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담보권을 시행을 하면은 홈플러스 부지가 다 매각이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면 2만여 명의 홈플러스 직원들이 백수가 됩니다. 아유.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온 국민의 적이 돼버리겠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메리츠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선순위로 굉장히 큰 담보를 잡아서 한 건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럴 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근데 과연 그거를 시행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저렇게 생각해 볼게요. 4조 8천억짜리인데 그거를 뭐 4조 8천억에 산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2조 5천억. 근데 그 자기들이 평가했던 거고 그것도 안 되면은 메리츠는 1조 3천억에 팔아도 됩니다. 그냥 원금 정도만. 원금 자기 것만 받으면 네네.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4조 8천억짜리를 1조 3천억에 판다 그러면 산다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메리츠는 자기들이 벌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그거 팔아서 남은 돈
1조 2천억 외에 남은 돈을 가지고 채권자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메리츠가 그건 잘 모르겠고 내 것만 받으면 돼. 그래가지고 1조 2천억에 근접하게 그냥 팔아서 자기 돈만 딱 빼가지고 간다. 그럼 나머지 채권자들 나머지 채권자들은 받을 돈이 받을 없는 돈이 없는 거죠. 그 상황이 메리츠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자기는 담보도 많이 잡았고, 그걸 결정할 힘은 메리츠에게 있는 거예요. 그쵸. 여론에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여론이 안 좋아진다 한들 메리츠가 뭐 저 소비자들한테 직접 파는 건 별로 없잖아요. 증권사잖아요. 네. 보험사고. 아니, 증권사 그러니까 증권사면 예를 들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회사 자금 잘 찾아오는 그 회사가 이뻐 보이지. 그러니까 대중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뭐 초코파이를 판다거나 이러면 이제 영향이 훨씬 커질 수 있는데 메리츠가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면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고 정치권이 이제 압박 넣고 하면 그럼 이제 고 테크트리 타면 좀 힘들어지는 것 같긴 한데 예, 예. 그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까지 갈까 싶기는 한데. 정프로님이 네. 정말 논쟁점을 잘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예, 예. 왜냐면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 고려아연. 어제 인터배터리 2025에 최윤범 회장이 왔는데 사모펀드가 고려아연을 인수하면은 우리는 뭐 부동산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네. 뭐 기술사람 자회사 등 미래 핵심 자산이 팔려나갈 수 있지 않냐. 지금 분쟁 중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가처분이 오늘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모펀드에서 뭐 MBK가 뭐 매장을 팔아서 이렇게 됐네 뭐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는 이제 겸허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신중한 자세로 뭐 좀 분위기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CJ제일제당이 자기네 그 사업 정리하면서 그 저기 어디야 사료 네. 옛날 매각한다고 네. 네. 라이실 같은 아미노산 같은 거 판다고 막 그래가지고 뭐 5조 얘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거 지금 그 MBK하고 얘기하고 있나 봐요. 그러면은 CJ 입장에서는 이거 팔아가지고 네. 현금을 좀 하고 싶은데 이 MBK가 팔아도 되나? 혹시나 이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흔들리거나 네. 아니면 뭐 인수금융시장에서 제일 큰 손인 국민연금이 막 이렇게 물리고 막 그러면 인수금융 조달이 좀 어려워지거나 이러면은 네. 이거 우리 거 팔아서 정리해야 되는데라는 입장에서 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림은 그렇게 갈 것 같네요. 아마 노동계 쪽에서 강력하게 MBK 쪽에 뭘 하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 이제 압박을 넣겠죠. 이제 정치권에서 MBK가 일단은 뭐 돈 어제 많은 성명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정치권에서. 근데 제가 정치권 얘기는 좀 빼려고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MBK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 해결은 아마 MBK가 하긴 해야 될 것 같네, 그죠? 네. 어떻게? 네. 넘어갔습니다. 뭐 그건 뭐 나중에 보시죠. 네, 네. 자, 세 번째 뉴스 세 번째는 어제 넘어갑니다. 물가 나왔습니다. 2% 나왔습니다. 전월에 2.2%였는데 올해는 이번 달에는 2%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게 덜 올랐다라고 느낀 적은 없으실 겁니다. 네. 덜 올랐다고 느끼신 적은 없겠지만 작년 9, 10, 11, 12는 2% 밑으로 전년 동월비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2%.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목표가 2% 정도니까 네. 그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거를 소비자 물가 상승에 뭐가 많이 좀 올랐는지를 좀 보니까 휘발유 가격 좀 오르고 경유 네. 가격 오르고 뭐 요렇게 오른 거는 국제 유가가 지난달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요거는 있죠. 환율 효과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우리가 지금 약하다 보니까 네. 네. 이 물가가 좀 자극이 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그 환율 효과 때문에 물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수요가 약해진 측면이 있어서 한 물가 상승 목표 수준이 2% 남짓에서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금리를 한번 낮췄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낮추면은 이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환율은 좀 어차피 좀 약한 상황이었고 그러면은 금리를 낮췄을 때 이렇게 물가가 확 튀어버렸으면 네.
그것도 문제가 좀 됐을 건데 물가는 2% 정도면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지난번에 정프로님도 말씀하시고 지금은 뭐 물가나 환율보다는 너무 힘들다 우리가.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때 예상했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좀 물가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이거 좀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하나 좀 아유 시간 다 됐는데 한 말씀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물가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그 배달 앱에 그 이중 가격 얘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네. 이중 가격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매장에서 파는 거하고 음. 배달 앱에서 파는 거하고 가격 다른 거.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쵸? 네? 근데 이게 이거를 그 이두원 심의관님이 일부 업체에서 가격대를 차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유로 상승한 요인도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저는 이건 되게 잘못된 거라고 봐요. 뭐요? 이중 가격이 될 수는 있는데 네. 배달을 받아 먹은 사람이 그 배달료를 더 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배달 안 시켰으면 깎아줘야지 그럼 배달료만큼은 배달을 또- 안 시키면 똔똔이 돼야죠. 네.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격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은 네. 서비스를 받나 서비스를 받지 않나 똑같은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안 받은 네. 사람이 내주는 거죠. 안 받는 바람에 내주는 게 되죠. 네. 이중 가격이 되면은 네. 얘는 서비스를 안 받았으니까 내려가야 되는 거고 얘는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얘가 내려가면 올라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럼 똔똔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왜 올라가냐고. 아 이중 가격 때문에 물가 오른 측면이 있다는 말이 안 맞는다는 말이죠? 지금? 아니죠. 이거는 한국은행의 말이 그러니까 통계청의 말이니까 맞겠죠. 그러니까 업체들이 이중 가격 얘기를 하면서 네. 이중 가격 얘기를 했으면 서비스 안 받는 사람은 내렸어야지. 아 맞아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보면은 매장 가격에 그러니까 서비스를 안 받기 때문에 가격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매장 가격에 그냥 앱을 이용하면 이 정도 붙이고요. 앱에서 배달까지 하면 더 붙여갖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3중 가격이에요. 왜냐면은 앱을 이용했을 때의 그 결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또 비용에 좀 붙이시더라고요. 아 이게 네. 제가 좀 약간 이해력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 짜장면이 10,000원이야. 네. 10,000원인데 매장에서 먹으면 10,000원. 네. 그다음에 앱을 이용하면 얼마? 뭐 예를 들어 11,000원이다. 11,000원이 배달까지 되고. 하면 12,000원 된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그냥 살 때하고 배달 앱으로 살 때의 가격이 다르냐? 네. 이게 이중 가격제 논란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중 가격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뭐 내가 거기에 그만큼의 서비스가 배달 앱도 들어가고 예, 배달료도 예, 들어가니까 예, 예. 그럼 이중 가격제가 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예. 근데 그게 이중 가격제가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은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서비스료를 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가격이 하나니까. 예? 그럼 이중 가격제가 되면은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돈을 안 내야 되는 거고 그 배달 앱을 이용한 사람은 더 내야 되는 거니까 합산을 하면 똔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올리냐고. 그거는 이용 안 한 사람 요금은 그대로 받고 이용한 사람 요금만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번에 한국은행 그러니까 통계청 통계에서 그 얘기를 하길래 아이고 참 저는 이중가격제 그 업체들 편을 많이 들어주려고 했었는데 네. 이거를 그냥 위로만 엎었구나. 위로만 했죠. 네. 여전히 뭐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하여튼 뭐 가격은 난 사장님들이 알아서 정하는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난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이 달라야 되는데 만약에 같은 이유가 있다면 사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매장에 오는 게 불편해서 그 매장 오는 사람들은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매장에 오면 또 이렇게 테이블도 치워야 되고 하니까 네. 또 귀찮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포장 배달하는 사람한테 왜 그럼 더 싸게 안 받냐? 포장하는 그 과정 자체가 뭐 복잡하다든지 음식물의 특성상 포장하는 그 용기 가격이나 이런 걸 또 생각하면 이걸 더 비싸게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장님이 알아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네. 소비자는 그 여러 개의 가격들 가운데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 배달이 나한테 합리적이야. 나한테 더 유용해. 혹은 내가 매장 가서 먹는 게 더 분위기도 느끼고 난 더 좋겠어. 그건 이제 소비자 결정해야 될 문제고 가격은 사장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예. 뭐 또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막 따로따로 그 매장 앱 혹은 뭐 포장 뭐 배달 뭐 이걸 이제 일일이 이렇게 해가면서 해보지를 안 해갖고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 오늘 악권 라이브 2시에 하는데 그거 한번 할까요? 거기다 한번 하죠. 이주가을치 얘기. 이거 한번 하시죠. 거기 주제 없이 그냥 난상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오세요. 오세요 2시에. 아니 그 사장이 맞는 가격을 그 사장이 책정했겠지. 그쵸. 그렇지 네. 않아요? 네. 아닌가?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난 그걸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안 사면 되는 거지. 이게 너무 좀 생각이 너무 단순합니까? 아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실 전 이건 이제 그 예전에 한번 화웨이 거 그 네. 선글라스 한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맞아요. 그거잖아요. 네. 거의 전자제품. 네. 여기 이어폰 달린 거. 근데 이게 좋은데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이어폰 따로 그 다음에 선글라스 따로 쓸 수도 있어요. 아 소비자의 선택이다 이거는. 그거 선택이지. 이걸 굳이 화웨이가 여기다 다 넣어갖고 그걸 굳이 비싸게 받냐? 아니 그거 그거 이거 니네 마음이고. 화웨이가 그렇게 하는 건 화웨이 마음이고 나는 이렇게 선글라스를 따로 써 또. 네. 이건 이제 고글형인데 이렇게 네. 선글라스 탑기어 이렇게 따로 쓰고 이어폰 따로 껴. 네. 그거는 사장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고 소비자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되게 좋긴 좋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냥 이어폰을 잘 안 쓰는 이유가 귓구녕에 뭐 때려박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안 그래도 내 귓구녕은 간질간질한데 거기다 뭘 자꾸 쑤셔 넣어갖고 그 또 이렇게 이어폰 나중에 뺄 때 보면 거기 이렇게 뭐 막 묻어나잖아요. 기법들. 나 그것도 좀 불편한데 얘는 귓구멍으로 넣진 않는데 귓구멍 바로 앞에서 소리를 들려주는 브리츠. 브리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브리츠 이어폰입니다. 그 저도 한쪽만 주세요. 이어폰의 네. 기능 한번 좀 읊어보시겠어요? 우리 이주호 기자. 자, 이 이어폰의 기능. 네. 지금 이게 일단 그 요즘에 저거 뭐야? 요 이어폰 쓰시면서 그 불편함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염증 생긴다. 저 네. 웨이도염. 권 팀장이 딱 그랬었어요. 웨이도염. 그래서 이어폰을 바꿨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이게 안쪽에 계속 자극이 되다 보니까 안 좋지. 네, 그 아프시다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이게 귀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염증, 압력 없다는 거죠. 귀에 또 살짝 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쪽으로. 귀에 거는 거죠. 그리고 그 귓구멍에 넣는 거는 뛰다 보면 떨어져. 그리고 저 근데 이주호 기자 선글라스 끼니까 되게 멋있다. 짜증나 씨. 지금 그 멋있는 얘기 할 겁니까? 아니 얘는 뭘 해도 멋있는 선글라스 애야. 멋있다고요. 선글라스가 멋있다고요. 왜 갑자기 긁히셨어요? 왜 갑자기 급발진이야? 그래서 뭐 저 칼국수 같은 거 먹을 때 네. 김밥 먹을 때 보면 뭐 씹다 보면 자꾸 귓구멍 여기가 이제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떨어진다고. 떨어져. 그거 냉면 그릇에 들어가면 그 진짜 짜증납니다. 그러나 우리 브리츠 이 이어폰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뭐 자전거도 타고 러닝도 하고 이제 봄 되니까 많이 밖에 나돌아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귀에 이렇게 끼고 다니면은 위험하다고요. 자동차 오는 걸 몰라. 그렇지, 뒤에서 그렇지. 자전거 오는 다른 소리 안 들려. 다른 소리 안 들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 외부 소리도 좀 들을 수 있는 거. 요거는 그냥 귓구멍 바로 앞에 이렇게 딱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귓구멍으로 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주변 소리도 다 들리는 거고. 요거는 제가 아까 소리를 들어봤는데 네. 진짜 좋아. 그것보다 네. 24시간 쓸 수 있다는데요? 한번 충전하면 네. 24시간이면 엄청 오래 쓰네요. 그래요? 보통 한 몇 시간이지? 8시간 뭐 이렇게. 네네. 오. 그래서 요거는 브리츠 이어폰 요거는 네이버에 찾아보면 최저가가 한 9만 원, 8만 9천 원쯤 나오는데 네. 핫딜가 6만 9천 원에 69,000원. 네, 6만 9천. 소리가 근데 진짜 깨끗해. 네. 아까 제가 들어봤는데 진짜 좋아 소리. 소리는 진짜 좋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네, 소리는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요 고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1+1으로 드립니다. 39,000원에. 진짜? 네. 두 개? 보통 저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애들 장난감 보통 그런 게 한 10,000원 정도씩 하지 않나? 9,000원, 10,000원? 근데 이렇게 두 개 주는데 39,000원이라고? 네. 요건 조금 그런데. 좀 너무 싸지 않나? 예. 아니 무슨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나도 싼 건 좋아하지만 근데 이 코 받침 부분이 되게 편하게 돼 있네. 선글라스가. 그리고 보통 이런 거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무거운데 이건 가볍습니다. 되게 가볍고 이렇게 선글라스는 특히 이제 활동할 때 많이 하니까 뭐 네. 골프 칠 때나 러닝할 때나 이게 이제 활동 막 움직이고 이럴 때 이제 딱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하죠. 이건 제 선글라스 제 전문이잖아요. 그러네. 네, 선글라스 제 선글라스 전문인데 형님.
예, 이게 중요한데. 이거 와, 진짜 탁 붙어 있네. 둘 다 안 떨어져. 어. 둘 다 안 떨어져. 좋습니다. 이건 대단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여기다 나 알 하나 넣어야 되겠다. 39,000원이면 좋다. 됐어. 네. 자, 그러면 오늘 선글라스는 2개 주는데 39,000원, 그리고 이어폰은 69,000원. 9,000원. 네, 요 정도 뭐 가격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중 가격 없으니까 이중 가격. 원 플러스 원. 저 여의도 와서 받아가시면 2,000원씩 더 플러스해서 플러스에서. 이거 우리 마음이야, 사장 마음이야. 네, 와서 가지면 더 비싸요. 왜냐면 우리 직원이 와서 직접 이렇게 이렇게 줘야 되니까 더 비쌉니다. 네, 배달해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유, 큰일 났네. 시간 네. 너무 지났다. 그러니까 자, 저희 오후 2시에 악권 라이브도 악권 네. 채널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권순우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